이게 이제 하이드로 다이나믹 프레셔 액팅 on 리지드. 리지드는 말은 솔리드라는 말. 단단. 야, 그 소리 내지 마. 솔리드 댐 바닥이 이렇게 수면이 딱딱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가정한 이유는 수면 변화를 고려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가 깔린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수학적으로 어려운 건데 제가 박사과정 막 논문 쓰는데 제 지도 교수가 이거 자기가 옛날에 하다가 때려친 건데 네가 좀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저를 줘서 했어요. 그래서 논문으로 됐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한양대학교로 옮긴 다음에 실적 올리려고 냈습니다. 그래서 저널 오브 하이드롤릭 리서치라고 좀 수리학에서는 좋은 저널입니다. 네덜란드 쪽에서 나오는, 지금은 스페인어로 옮겼지만 그런 저널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전부 해석적인 접근을 하는데, 이런 적분이 그냥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막 하는 적분은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적분들인데 어떤 것들이 있나를 제가 한번, 여기서는 그냥 제가 그 과정은 너무 산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 해석적으로 구한 거가 답이 잘 맞는다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어떤 적분들을 봤냐 그러면,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 있나 찾아봤는데 우리 애들이 못 찾는데 혹시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서 책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워드 파일에 이거에 이제 적분만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좀 약간 정식 논문은 아닌데 노트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야지 되는데 제가 못 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내볼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거 내면은 뭐 심사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수준들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제 이름하고 우리 딸 이름을 넣어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불쌍해. 아유, 별거 다. 니네 선배야 뭘. 걔가 너보다 학번 높지? 동기랍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야지 넣지. 그냥 내가 이름 넣어주면은 교수가 지 딸 이름 넣었다고 또 상빈이가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니까, 소송 제기하면 F다, 이게 F. 그래서 일을 시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이런 적분들을 하는데 이 R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되게 복잡한 적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적분하는 과정은 여기 안 놨습니다. 제가 아침에 강의 미국에서 쓰던 이거 유도한 거를 좀 차타 못 쳐줬어요. 하도 오피스를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은 하나 주겠습니다. 자네가 한번 이 책이 한양대 도서관에 있나 봐서 거기에 가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저도 하다 못하겠어요. 나 수학 잘했다 그랬잖아. 한양대학교에서 수학 제일 잘했대. 공대에서 1학년 때 A 플러스 2개 다 맞았고 2학년 때 미분방정식 2학점 2개인데 A 플러스 맞았는데 A 맞을 때는 문제가 잘못된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 3학년 때 공업수학 A 플러스 2개 다.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공업수학 100점 만점에 99점이 그때 2명 나왔는데 저하고 전자공학과 누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코넬 대학 가서 제 지도 교수가 이걸 줬는데 못하겠더라고. 도저히 적분을. 하도 어려워서. 그래서 여기 해석적으로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하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도 힘들어 하니까 제 지도 교수가 이 책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면서 어디 있더라? 내가 여기 없네. 이 책이 아닌가 보다. 이걸 텍스라는 거는 워드 비슷한 건데 레이텍스라 그래가지고 되게 제가 박사는 이런 걸 썼는데 이게 좀 불편한데 글씨는 제일 이쁘게 나옵니다. 코넬 대학교 워드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해서 저는 워드로 안 하고 이걸로 했습니다. 여기 있구나.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이게 아마 소련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컴퓨터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저거 했겠지만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러시아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 논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저는 러시아 말은 못하지만 짧아요. 그 이유가 저널에서 그렇게 욕을 한대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제가 있을 때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뭐 그랬던.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종이값 그런 게 비싸니까. 여기 보면은 Table of Integrals, Series and Product. 그래서 corrected and 이게 이제 보정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카데믹 익스프레스에서 야, 이거 잘 써. 너 이거 보면 알아? 이거 사진 찍어. 찍어서 제주. 요 말이 잘 나오게. 아무튼 이 말을 좀 크게 못하나? 이게 지금 16 정도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 책이 한양대 도서관에 있어야지. 내가 여기 부분 카피를 한 게 있었는데 이게 코넬대 도서관에 있어서 한양대 도서관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접근을 해야지 돼. 그래서 그거 채점은 제가 다시 해서 여러분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계산기에다 넣어가지고 했는데 혹시 틀린 사람이 있으면 점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다 깎아서 해석적인 접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 깎아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징징거릴까봐 여러분들이 제가 점수를 전부 더 주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제가 생각한데 잘 못 냈습니다. 이거를 자승으로 했어야지 되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노랑머리. 탄젠트로 하면 되죠. 코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사인 자승 세타는 1이니까 여기서 3을 끄집어내면 루트 3 밖으로 끄집어내면 루트 3분의 x의 자승 플러스 1이니까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는 1 플러스 탄젠트 자승은 세크 자승 세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뭐 아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해석적인 접근을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석적인 접근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제가 문제는 잘 못 낸 거라고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점수는 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우리 어디 할 차람이냐? 8장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이거를 내가 치우고 제가 예전에 유학할 때인지 언제인지 국민일보였던 것 같아요. 국민일보라고 신문 아시죠? 네. 거기 사설에 그런 글이 쓰인 적을 봤습니다. 왜 수학을 배워야지 되는가? 야, 왜 수학을 배워야지? 똑바로 좀 앉아. 아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엄마가 새벽밥 해주셨는데 학교 와서 여학생하고 과자나 나눠 먹고 이러면 되겠냐? 수학을 왜 배워야지 돼? 수학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생각만큼 수학 많이 안 쓴다. 우리 여학생들이야 뭐 가계부 쓰면은 시집가서 수학 조금 하죠. 우리 마누라도 아직도 가계부를 쓰던데 가계부를 쓰기만 하지 당최 이용은 안 해요. 저가 가끔 이용을 해요. 작년에 우리가 생활비가 얼마가 들었나. 내가 생활비를 들어보면 한 450만 원. 예를 들어서 예금 적금 다 빼면은 월 450만 원. 그렇게 해서 전략해서 우리 남편 허리를 좀 피게 해줘야지 되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기록만 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자기는 해야지 되겠다 그랬으니까 그 수학을 왜 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부전공을 수학을 했지만 공업 수학을 응용 수학을 했는데
제가 12과목을 들었어요. 코넬 대학에서 영어 빼고. 토플 점수가 그 당시에 600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로 해서 600점이 안 되면 영어를 한 과목을 들어야지. 뭐 영어라는 게 한 12~13명 우리나라 학원처럼 12~13명이 앉아서 미국의 문과 쪽 박사과정 미국애가 와가지고 우리하고 프리토킹 하는 겁니다. 그런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 그거 빼고 12과목을 들었는데 4과목이 응용수학을 들었습니다. 응용수학 1, 2, 3, 4 이렇게 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다 다른 거지만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수학이니까 일종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우연히 그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왜 수학을 가르치는가 그 어려운 거에 대해서 많이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을 프랑스 특파원이 송고한 거를 이렇게 기사화한 건데 사설식으로 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걸 이제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 수학을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 역시 프랑스 사람들도 굉장히 회의를 갖는 거죠. 특히 문과 쪽 사람들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갈수록 수학은 어려워집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같이 오피스 메이스였던 석사과정, 제 지도 교수님 때 석사과정 학생이 나보고 이거 물어봤었다고 내가 얘기했었죠? 안 했니? 여러분들 이거 할 줄 알죠? 이거 다 할 줄 안다 이거. 여러분들 수학, 공업수학 시간에 공업수학 시간에 배운 게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냐? 지금은 안 배운다고 제가 가끔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거기 고등학생 같은 애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하이퍼볼릭 함수를 안 배운대. 그래서 하이퍼볼릭 함수가 뭐예요? 그러더라고 나. 야, 너 지수함수는 배우냐? 그랬더니 걔도 깜짝 놀랐지. 이렇게 노인애가 지수함수 그런 얘기나. 이렇게 꾸부정하게 생긴 사람이 별걸 다 물어보시네. 그런데 지수함수는 배운대. 이거 지수함수잖아요. 바꾸면. 그렇죠? 근데 하이퍼볼릭 함수는 안 배운대. 근데 저하고 오피스를 같이 쓰던 코넬 대학교 석사과정 여학생이었는데 미국 여자예요. 나보고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이놈의 기집애가 내가 조그만 나라에서 왔다고 나를 성희롱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 내가 수학 잘하는 판에 이건 a piece of cake이잖아요. 근데 걔의 진심을 알고 보니까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한 여학생이. 웃기는 얘기다. 웃기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학이 되게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애들이 수학을 잘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수학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공업수학을 1, 2, 3, 4를 들었는데 1, 2는 굉장히 기초적인 거라는데 3, 4는 아무나 안 들어요. 박사과정 애들 중 특히 공대 중에서도 기계하고 토목에서도 제 지도교수 학생들하고 별로 없었죠. 저는 우리 과 한양 토목공학과에서는 나 혼자 가서 들었으니까 3, 4는. 그 다음에 물리학과 애들이 많이 들어요. 물리학과 수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컨대 수학을 우리나라는 그냥 보통이고 잘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잘한다 그러면 중국 애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한다 그러면 인도 애들. 근데 제가 공업수학 3, 4를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진도 많이 나가서 제가 딴 얘기 하는 겁니다. 3, 4를 들으면은 3, 4에 저도 이렇게 봐가지고 내 밑을 깔아줄 녀석들이 좀 있어야지 되잖아요. 대학원 평점은 대개 B+를 이렇게 기준으로 평균을 맞춰줍니다. 대학원은.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B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코넬 대학교 학점은 B-, B, B+ 이렇게 되는데 B를 받은 적이 있어요. B+가 아니고. 그래서 제 지도교수가 저 불러가지고 저한테 막 잔소리했습니다. 왜 B 맞아? 고급 유체역학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비슷한 기계공학과 과목을 다시 가서 들어서 A를 받았는데 하여간 B를 깔아줄 애들이 있어야지 해피한 거 아니야. 내가 가서 B-를 깔아주면 안 되니까.
C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교수한테 혼납니다. 교수가 돈 다 대주는데 이 자식 가서 망신당하고. 근데 미국 애들이 좀 있으면 약간 해피해요. 걔들이 어차피 바닥을 깔아줄 거니까. 근데 3, 4를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인도 애들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나라가 있더라. 어느 나라? 파키스탄 같은 소리.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애들이 잘해요. 미국은 딱 나눠집니다. 수학을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제일 잘하는 애들이 미국 애들이더라고요. A 플러스 받아가는 애들은 미국 애들. 특히 물리학과 애들이 받아갑니다. 수학을 잘 해야지 돼요. 물리학.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들어가서 프랑스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졌는데 많은 학자들이 나서서 그랬대요. 수학 필요 없다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어떤 노학자가 연세 드신 분이 그 사람도 문과 쪽 교수였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다. 수학을 배워야지 된다. 여러분들이 수학이 필요 없다고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조차도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수학은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안 배웠으면요 따지질 않아요.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못해 이거 접근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막 이거저거 트라이 하다가 안 되니까 나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그래서 당연히 됐다고 생각을 하고 가서 제가 풀어보니까 아 이거 문제가 잘못됐다. 이런. 그러니까 풀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 테이블을 보면. 저도 지금은 못 풀어요. 제가 몇 가지 트라이를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많이 쓰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수학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거를 T로 치환해 놓고 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해보면 4x 4승 플러스 2x의 6승 플러스 3분의 5 6x의 5승이 나오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dt 쪽하고 관련져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아는 방법을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동원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결국 테이블을 참조해야지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43명 거 답을 다 봤는데 푸른 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거의 상당 부분이 답을 또 7점 몇몇 이렇게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이걸 어떻게 계산했나 보니까 전부 공학용 계산기가 있었지. 그래서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적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는. 뉴턴 랩슨 메소드처럼 그걸 푸는 기능은 알았는데 적분하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좋은 이그샘플이 된 거죠. 계산기가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했는가? 얘 적분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계산기가. 사고력은 없으니까. 수학은 안 배웠잖아요. 사고력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운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이용해서 걔가 적분을 했을 겁니다. 지금 많지는 않지만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옛날엔 이게 되게 저 학교 다닐 때 참고로 해서 제가 유학 갈 때 이 책을 하나 가져갔었던 겁니다. 싸가지고 책이 싸요. 그래서 가져갔는데 여기도 보면 Mathematical Handbook 그래가지고 예전엔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상한 적분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이상한 적분. 제가 이건 어디서 카피해가지고 한 건데 어떤 특이한 적분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푸리에 시리즈라든지 베셀 펑션, 뭐 이런 갬마 펑션, 뭐 이런 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뒤져봤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적분은 없습니다. 이 책 정도에서도.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요거는 그 아까 써준 책, 그 책을 보셔야지 아마 적분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얘를 갑자기 이제 설계를 하다가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생길 거예요. 아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면 적분을 물론 여기 로워 리미트하고 어퍼 리미트가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값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이용하면 바로 값을 구할 수 있는 any function도 가능하니까 any function. 그래서 그게 어쩌면 수치 해석을 배우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우리 들어오겠습니다. 그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은 제가 그 공업사항 4개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1 중에 하나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입니다. 3개의 그 주제가 있었는데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벡터하고 complex variable 이렇게 있었는데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은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고 여기 보면 공대 거의 모든 과가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하고 관련이 있는 거 건설 환경, 웨이브 프로파게이션 이건 제가 하는 문제고 플루이드 플로우 수리학이나 유체역학에서 하는 거죠. 그 환경공학 쪽에서도 하고 바이브레이션 기계공학과에서 주로 하지만 우리도 구조 쪽에서 진동 문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인 역시 구조 문제고 diffusion of chemical in air or water 물이나 공기 중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최근에 미세먼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미세먼지의 농도를 구한다든지 어떤 특정 지역의 시간에 따른 미세먼지의 농도의 변화율 기상청에서는 그런 걸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편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기상청이 잘 못하는 이유는 컴퓨터가 안 좋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보 모델이 안 좋아서 예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예보 모델을 좋은 걸 만들면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고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외국 걸 사다 써야지 되는데 외국 걸 사다 쓰는데 미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좋은 모델을 주겠냐? 자기네가 쓰던 거 주네, 쓰던 거. 자기네하고 똑같은 거 안 주겠지 않겠습니까? 얘가 뭐 빌려달라 그러면 쓰던 거 주지 새 거 안 줄 거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물질.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90년대 초반인지 하여간 80년대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두산 계열사, 두산 쪽 계열사에서 그 화학 물질 뭘 다루는 데서 낙동강에 페놀을 잘못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페놀은 독극물 중에 하나고 가끔 여기 환경실험실에서도 페놀 써요. 그거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되면 냄새 많이 나고 물 속에도 그게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낙동강물에 그거 흘러가는데 그 물로다가 수돗물을 해서 정수해서 먹은 어떤 임산부 하나가 유산이 됐습니다. 유산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에서 되게 사죄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정수 작업에 투자를 하고 물론 보상도 했고요. 그때 뭐 관련자들도 아마 처벌됐습니다. 이번에 그 뭐 정수기 살균제인가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예측하는 거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페놀이 한강에 투여가 됐다. 의도적으로 했던 북한에서 공작원들이 했을 수도 있고 독극물이 한강물에 투여.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한강물을 직접 먹지는 않죠. 탈당해서 가져오는 물을 먹는 거지. 이 한강에서 이렇게 취수해서 먹는 물은 올림픽대교가 마지막 라인입니다. 올림픽대교 상류 거기서부터 상류에 물을 취수를 하지 그 이후에선 취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에는 안 와요. 그 물. 서울 물은 전부 팔당에서 취수한 물을 원수를 이 서울 지역으로 보내서 여기서 뚝도 수원지 같은 데서 정수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보내요. 그런데 이제 독극물이나 이런 화학물질이 투여됐을 때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율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페놀의 농도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고 히트플로우도 이거 뭐 기계공학과에서 많이 쓰지만 우리 쪽에서도 토목공학과 쪽에서도 많이 하는 거 중에 하나. 그
다음에 electrical field and potential. 이거 전기장 문제죠. 전기장. 전기공학과하고 전자공학과. 웨더, 날씨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편미분 방정식의 지대를 받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쓰진 않고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렸는데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을 한번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근해 공식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그래서 x는 2a분의 b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자승 마이너스 4ac 이렇게 했죠? 요 b 자승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 자승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두 개의 실근, 0이면 하나의 실근, 중근, 0보다 작으면 두 개의 허근 이렇게 갖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우리가 판별식을 예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고서 b 자승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 여기에 따라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0보다 클 때 맨 밑에입니다. 하이퍼볼릭 타입이다. 하이퍼볼릭 타입. 그래서 웨이브 이퀘이션이라는 웨이브 이퀘이션 대표적인 게 웨이브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습니다. 웨이브 이퀘이션. 그 다음에 0일 때는 패러볼릭 타입. 하이퍼볼릭은 쌍곡선형 편미분 방정식. 패러볼릭은 포물형 편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거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라플라스 이퀘이션.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날씨라든지 저가 하는 지진의 일 이런 거를 수치해서 그냥 편미분 방정식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저한테 여기 해양과학 듣는 친구들 한 두세 명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X방향 운동량 방정식을 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X방향 운동량 방정인데 이게 그러니까 X방향이 있고 Y방향이 있고 Z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수 U, V, W 그 다음에 여기 압력, P 그래서 연속 방정식이 또 하나 있죠. 연속 방정식. 여러분들 잘 아는 연속 방 파셜 U, 파셜 X, 파셜 B, 파셜 Y, 파셜 W, 파셜 G 이렇게 되는 연속 방정식. 이제 벡터 폼으로 쓰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얘도 벡터 폼으로 쓰면 훨씬 간단하게 쓰는데 여러분들 무식하니까 제가 이렇게 수준에 맞게 이렇게 스케일러 폼으로 쓰였는데 여기서 잘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뭐야 이게 상필아 뭐지 뭐 이게 뭐야 V자 이렇게 발길로 한번 탁 차가지고 찌그러진 V자 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 아냐? 아는 사람? 누구 뭔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살짝 읽어본 것 같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아? 되게 유명한 사람.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보면 베르테르가 항상 노란색 옷을 입고 다녔다. 그래서 나중에 죽어요. 자살해서. 얘는 머리도 노랗게고 뭐 점성계수 얘는 점성력입니다. 점성력 얘는 압력 얘는 무슨 힘이겠어요? 중력 가속도가 있으니까 중력 얘는 관성력입니다. 관성력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인가 F equal ma 그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외력의 관성력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건데 여기 잘 보면은 파셜 자승 U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요 폼을 잘 보면 얘가 바로 라플라스 형태의 라플라스 방정식. 저게 이퀄 제로 그러면 라플라스 방정식입니다. 라플라스. 근데 이제 요 앞에를 잘 보면은 요거를 잘 보면은 얘는 저거다. 하이퍼볼릭 타입이다. 이거가 왜 하이퍼볼릭 타입이냐?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하이퍼볼릭 타입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 뭐 이렇게 나눈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달랑베르 솔루션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공업수학 시간. 그래서 지금 방정식 하나인데 하이퍼볼릭 타입도 들어가 있고 엘립틱 타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어려워요.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를 하는 것도 이거에다가 몇 개의 항을 더 추가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운동량 방정식 중에서 X방향 운동량 방정식. 그래서 실제로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서 써먹는 방정식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물론 얘들도 있지만 얘보다는 더 복잡한 형태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저렇게 나누느냐? 타입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푸는 방법이,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엘립틱 타입을 보죠. 엘립틱. B자승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여기 아까 쓴 것처럼 A는 X에 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그거의 계수. B는 교차 미분하는 X에 관해서 한 번, Y에 관해서 한 번 한 거의 계수. 코에피션트고. 그 다음에 C는 Y에 관해서 두 번 편미분한 항의 계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ypically characterized steady state systems, no time derivative. 얘가 실제로 이렇게 여기를 보면은 편미 라플라스 방정식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렇게. 저거하고 생김새가 똑같아요. 물론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유체역학 개념으로 보면 저는 밸런스 포텐셜을 썼는데 여기 사실은 p가 지금 뭐의 함수냐면 x, y, z. 이거 벡터 표시하는 거는 모든 공간 x, y, z를 얘기해요. 사실은 t의 함수이기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t의 함수다. 공간적으로 변하지만 시간에 따라서도 변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 연속방정식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연속방정식. 이거 Z방향 유속이나 Y방향 유속, X방향 유속. 물론 이제 저걸 합성해야죠. 벡터 합성을 해야지 실제 유속이 나오는데 그 유속은 공간적으로도 변하지만 시간적으로도 변화한다.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뭐라 그래? unsteady flow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unsteady flow일 수가 있으니까 얘가 공간은 안 나타나지만 실제는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No time derivative인데 실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주의하셔야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경계 조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아마 공업수학 책에 가서 이와 같은 라플라스 방정식을 해석하는 이렇게 사각형 주어지고 여기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해석하라 이런 예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제가. 근데 이때 얘는 우리는 2차원만 생각하죠. x, y만 한다 그러면 x에 관해서 두 번 편미분했고 y에 관해서 두 번 편미분했습니다. 그래서 쟤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적분을 푼다는 얘기죠. 얘를 적분한다는 얘기죠. 얘를 적분. 그럼 적분하면은 여기서 적분상수가 몇 개 나오겠습니까? 2개. 여기서 적분상수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온다. 그럼 모두 적분상수가 4개 나옵니다. 그래서 4개의 조건이 있어야지 그 적분상수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 자빠져 자네 저기. 눕다! 끝에서 두 번째. 아휴, 잠이 오니? 그래서 경계 조건을 우리가 하는데 경계 조건이 이제 대개 두 가지 형태, 아니 세 가지 형태로 더 크게 분류를 하면 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U라고 보면 여기 U로 돼 있으니까
U로 돼 있으면은 그냥 U 자체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U. 그냥 U로 주어지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얘를 한 번만 적분했다고 보면 파셜 U, 파셜 X 플러스 적분상수 뭐 X 이렇게 식으로 나. 얘가 1차원이라고 우리가 보면. 그래서 한 번 미분한, 얘는 두 번 미분한 거니까 한 번 미분한 항으로 상수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자체로 주어지는 거, 미지수 그 자체로 주어지는 거, 미분하지 않은 이런 거를 디리클리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디리클리트. 그 공업수학 시간에 다 나왔습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디리클리트 타입이라. 디리클리트. 아마 독일 계열 사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한 번 미분한 항으로 주어진 걸 노이만 타입이라고. 노이만 타입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노이만 타입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를 합성해서 거기다 각각 계수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합성해서 나타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믹스트 타입이라는 두 개를 합쳤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또 로빈 타입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로빈 수학에서. 그래서 경계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특히 이제 경계 조건 중에서 시간이 t가 제로일 때의 조건을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니셜 컨디션.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디리클리트 타입, 노이만 타입, 믹스드 또는 로빈 타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저거 한 게 이제 지금 엘립틱 타입. 엘립틱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맞냐? 엘립틱 타입이 0보다 큰 게? 작은 게? 엘립틱 타입은 돼 있고 지금 돼 있고 뭐 경계 조건은 비슷해. 패러볼릭 타입은 비자승 마이너스 4의 시가 0일 때 보면은 대개 여기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디퓨전 이퀘이션 또는 히트 이퀘이션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때 시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제로일 때의 조건을 우리가 이니셜 이 각각에 대한 대표 방정식들은 우리가 한 번씩 해석을 할 겁니다. 여기서 해석하는 거는 해석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수치 기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볼릭 쌍곡선형 타입은 타임이 이제 대개 세컨드 오다까지 저걸 해서 시간에 관한 텀이 2개, 그 다음에 공간에 관한 게 2개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형태의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해석을 한다. 근데 이제 공업수학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해석적으로 해석을 해요.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실용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해석적인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냐? 수치 기법을 이용해요.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이 주로 하는 일이 야, 저 뒤에 가서 문 좀 열어놓을래? 애들이 더워서 막 이렇게 힘든 것 같아. 문 좀 열어.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분 이상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로 지각으로 안 해줄 겁니다. 결석이지. 문 안 열어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용적인 문제를 해석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학원생 애들이 지금 뭐를 해석을 하냐 그러면 일본 근처에서 지진의 일이 났어요. 이번에 큐슈 지역에 지진 많이 났잖아요. 그거가 잘못되면은 바닷가에서 나면은 큰 지진이 나면은 지진의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706년인가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이 누구냐면 숙종 알아? 누군데? 왕 숙종이 뭐 했어? 뭐로 유명해? 숙종 알아? 조선시대 왕. 얘는 모를 거고 코리안 히스토리. 숙종 알아? 여학생 숙종 알아? 숙종의 와이프 중에 이름 한번 대봐. 장희빈. 그렇지. 연속곡 많이 봤고. 희빈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요. 희빈은 계급이야, 계급.
저 중전 뭐 이런 서열 순으로 CD는 좀 낮은 등급의 첩이죠, 뭐 일종의. 그 원래 장옥정인가 원래 이름인데 숙종 그때 일본의 도쿄의 앞바다 거기가 뭐 난카이라고 그러나 뭐 그러는데 그게 남쪽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거기서 지진의 일이 굉장히 큰 게 났습니다. 규모가 8.6짜리가 지진이 났으니까 지난번에 2011년에 난 거는 9.0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진의 일이 생겨서 제주도에 왔다. 이게 탐나지에 지진 해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제가 유학할 때 한국 해안해양공학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싸웠대요. 교수들이 지진 해일을 그때 생기는 그 파도를 지진 해일로 할 건가 무슨 뭐로 이름을 지을 건가. 그래서 어떻게 뭐 싸우다가 지진 해일로 했는데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진 해일이라는 명칭이 좋지 않다고. 그런데 1706년에 한반도에 제주도에 탐나에 지진 해일이 왔다. 그 지진 해일이 지금 쓰는 한자하고 똑같게 그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몰랐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게. 일본의 동경대학교 지금은 정년퇴직하신 쓰지 교수라고 생긴 게 꼭 우리나라 시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 사람이 탐나지를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몰래 스캔해가지고 줬습니다. 그게 일본의 텐리 대학교에 있습니다. 천리라고 쓰던데 한자어로는 천리 대학교. 훔쳐간 거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거를. 별걸 다 훔쳐가요. 하여간 자식들이 남의 일기까지 훔쳐가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지진의 일이 한반도에 왔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진의 일에 의해서 해수면이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건가를 알아야지 됩니다. 왜? 대피시켜야지 되니까. 사람들을 대피시켜야지 돼. 대피시켜야지 돼.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고 그러면 지진의 일을 그러면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리 모형 실험을 하든지 또 하나는 수치 해석을 해야지 돼. 얘 좀 깨워라. 자빠져 자. 졸려. 너 뭐 아유. 졸렵지. 공부는 못하는데 잠은 많이 쏟아지고 참 여러분들도 참 불쌍해요. 그냥 가서 그 커피점 그런 데 하나 차려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고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 내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100잔은 팔아야지 먹고 산대. 100잔 팔을 수 있어? 얘는 모르지. 또 노랑머리 보고 이렇게 막 여학생들이 막 올지도. 100잔 팔을 수 있어? 아니요. 못 팔아요. 제가 사는 명일 이동에 한 블럭이 있어. 한 200m 바이 200m. 제가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일요일날. 난 일찍 일어나니까 우리 마누라는 뭐 8시나 넘어서 일어나니까 할 일이 있어야지. 5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할 일이 있어. 그래서 한번 이름을 써봤어. 나가서 커피점 이름을 24개인가 25개야. 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몰라. 커피점 알아? 그 중에는 라떼킹이라고 들어봤냐? 그런 커피점도 있어. 라떼킹. 저는 커피 중에서 카페 라떼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주로 카페 라떼를 마십니다. 하루에 원래 2잔은 마셔야 되는데 칼로리가 높다 그래서 요새는 한 잔만 마시는데 하여간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건 토목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토목이. 그래도 어떻게 저떻게 해도 한 60살까지는 아니지만 60 근처까지는 버티고 엔지니어링 회사 가면 뭐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선배가 아니고 선배님 중에는 80살 가까이 된 분인데 현역에 있는 분이 있어요. 뭐 아마 월급만 주고 오시지 마세요. 그럴 거야 아마. 항만 및 해안 기술사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게 자격증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회사 가면요,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엔지니어링 회사 가면 사람 하나하나가 점수에 점수. 여러분들이 점수로 매겨져요. 그래서 이상빈 그러면 5점, 조영식 그러면 99.9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수. 그러니까 점수 높은 사람이 많은 회사가 좋아요. 왜냐하면 미리 심사를 해요. 이 회사 저 회사 심사를 해서 몇 점 이상 되는 회사만 들어와라. 견적을 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 높은 사람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데
점수의 가장 큰 거, 기사, 기술사, 석사, 박사, 그 다음에 경력. 현대건설에서 박사학위 있는 애들 미쳤다고 한 달에 50만 원씩 왜 주겠어요? 그쵸? 뭐 이상한 러시아 어디 소국 조그만 나라 가서 그냥 돈 주고 박사 가져와도 월 50만 원씩 준다. 그 심심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심심할 때 한번 저 이상한 나라 가서 앨리스 사는 나라 가서 박사학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현대건설 이런 데 가면 월 50, 대림산업도 50만 원씩 줘요. 월. 기술사도 월 50만 원씩 주고. 합치면 100만 원. 100만 원이면 뭐 라면으로 버티면 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학원생들이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해석을 해서 지진해일이 한반도에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온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해양수산부 과제를 하면서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그거 대책을 세우더라. 여름방학 때, 다가오는 여름방학 때 할 일 없으면 삼척항 한번 가보세요. 삼척항이 무역항입니다. 큰 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큰 게 무역항이고, 그 다음이 연안항이고, 그 다음이 국가어항이고, 그 다음에 지방어항이라고 그러는데, 무역항인데 거기는 특이하게 항구가 생겼는데, 삼척항 바로 옆에 정라항이라고 어항이 있어요. 어항. 그 어항에 지진해일이 올 거를 대비해서 수문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리프트 형식의 수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진해일 방어 대책을 거긴 해요. 그 다음에 항구 삼척항 내부에도 옹벽식으로 이렇게 리테이닝 월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까지 지진해일이 올라오고 어디까지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는지 그런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그런 걸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짜로 하지는 않죠. 돈 받고 해주죠. 지금은 엔지니어링 회사들도 하도 많아서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편미분 방정식,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데, 초보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Finite Difference Method, 유한 차분법이라고 그럽니다. 유한 차분법. 이거는 시험에 낼 겁니다. 제가. 이거는 유체 쪽에서 많이 써요. 물을 다루는 쪽에서 많이 써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구조 교수들이 많잖아요. 우리 과에도 철근 콘크리트랑 합쳐서 4명이 구조 교수인데, 구조물은 보면은 되게 얘도 구조물이다. 여기 이제 힘이 얼만큼 작용하는가 이런 걸 보면은 얘 자체 대상체는 움직이진 않죠. 물론 지진이 났을 땐 얘가 이렇게 흔들거리지만 평상시에 얘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솔리드 메카닉스가 쉽습니다. 플루이드 메카닉스도. 여러분들 유체역학 어렵죠?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체가 스스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해. 나같이 머리 좋은 애들만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해요. 우리 연구실 보면 딱 두 부류야.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못하는 애는 다 포기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취업이라도 뭐 그러는 건데, 유체역학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날씨 예보하는 것도 비슷한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공기의 흐름 그런 거를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엘니뇨니 뭐 라니냐니 뭐 이런 거 다 고려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죠. 그러니까 대상체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NHS라고 플로리다 쪽에 있는데 내셔널 허리케인 NHC인가 허리케인 센터라고, 허리케인이 오면은 예보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미국 애들은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태풍이 온다 그러면 아파트에다가 뭐 이렇게 테이프로 감고 물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되게 마이애미 CSI 마이애미에 가끔 나오는데 봤냐? 호라시오 케인 수사 잘하잖아. 거기 보면은 가끔 허리케인이 올 때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창문 같은 거를 전부 합판으로 전부 못질해서 막아버려. 유리창 안 깨지게. 그리고 어디가 차 타고 허리케인 안 오는 주로 잠깐 옮겨갔다가 허리케인 지나가면 오고 그래.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버티는 거죠. 태풍이 오는 경로에 버티니까 그런 거를 수치 해석을 해줘야지 돼. 대개 유한 차분법이 많이 쓰이는 이유가 움직이는 대상체는 편합니다. 유한 차분법.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구조 쪽에서는 많이 쓰는 게 그 밑에 나오는 Finite Element Method라고 해서 번역은 유한 요소법으로 하는데 이거는 구조를 하는 쪽에서 많이 씁니다. 대상체가 안 움직일 때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데 방법론적으로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Finite Element Method가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유체 쪽에 적용하기에는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이거 잘 안 쓰지만 저는 아까 그거는 그 보여드린 논문에서는 바운드리 엘리먼트 메소드 수학적으로는 얘가 제일 뛰어난 방법입니다. 거의 정확에 근접하기 때문에 적용의 한계가 있어요. 거의 정확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거 어렵습니다. 아주 프로그램도 되게 어려워요. 바운드리 엘리먼트 메소드 경계 요소법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들어서 기계공학과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Finite Volume Method (FVM) 유한 최적법인데 유한 차분법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건데 제일 요새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대학원 애들 중에서도 제가 이런 방법을 공부를 하게 합니다. 유한 최적법 (FVM)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유한 차분법이 강의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학부에도 다 들어온다. 기계공학과도 물어보면 다 이거 강의한다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했고 코넬 대학교에서도 학부에 이게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이 들어와 있는 건데 요거를 가지고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부터는 해석을 한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